안녕하세요. 쟤는 40대 여성입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무언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아빠가 살아계실 때라면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아빠가 품 안에서 온 군고구마를 꺼내주거나 아빠와 함께 놀 때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기억마저도 거의 없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양갈비집을 운영하셨는데 쉬는 날도 없이 일하셨어요. 집에선 엄마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엄마의 가게로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검은 봉지에 저녁을 담아주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했어요. 엄마는 양말도 벗지 않은 채로 잠이 드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의 양말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고3 때는 그 일로 엄마와 자주 다퉜습니다.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등과 계속해서 물었지만 그때 그 무엇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위해 대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날 노력할 때 제가 좋은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엄마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을 보았어요. 함께 울며 웃겼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나의 모습이 어쩌면 그녀의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엄마의 힘과 인내심을 배우고 고마움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어려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노력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취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엄마,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날이 소중하고 여전히 그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제게 주신 사랑과 지도가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전히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만 하는 누군가가 어디서 운전을 하는지 이제 엄마를 돌봐야 해. 나라도 엄마와 양갈비를 팔게 돼. 양갈비를 이렇게 잘 파니까 더 큰 물에서 놀 생각을 해야 돼. 어째서 넌 양갈비를 파냐고 하냐면 더 멋진 모습이 되면 더 큰 꿈을 꾸어야지. 왜 이 구석가게에서 일을 하느냐고. 그럼 나가서 일할게. 비록 그렇지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엄마는 내가 나만의 삶을 살길 원했어. 힘들 때도 내 등록금을 내줄 만큼 돈을 아끼셨어. 그래서 나도 양갈비를 같이 파자고 하니 기뻐하셨지만 고등학생으로서 엄마의 허리와 무릎 아픔이 더 심해졌어. 내가 가게를 열자마자 엄마는 몸 아픔보다 가장 마음 아프게 생겼어. 내가 잠재우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엄마에게 저러니까 이러다 답답해서 말했어. 대학 가라고 해도 양갈비집이 소중하고 나를 기르며 살려준 집이야. 그 집을 물려받는 것도 의미가 있어. 솔직히 대학에 가서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대학 가서 하고 싶은 데가 없고 비싼 등록금을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대학 졸업장보다 우리를 살리는 양갈비집이 더 소중해. 잘 운영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에 엄마는 나에게 엄마 양갈비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갈비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엄마 대신에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꽤 잘했어요. 나중에 우리 가게에 음료와 주류를 공급하는 트럭 운전사가 젊은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아저씨라면서 제 나이랑 비슷할 것 같았고 아마도 그곳의 사장님이 아니시겠냐며 그를 의심하며 훑어보더라고요. 그때 맘 놓고 편하려고 사장인 척 좀 했죠. 하지만 그 운전사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고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아듣기를 거절하거나 장난을 쳤던 나 자신이 죄송했어요. 그러나 그 운전사는 정말로 사과를 하며 저를 이해해 주었고 그야말로 제게 너무 정중했어요. 그때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그의 진심을 알고 나 또한 죄송해졌어요. 그 운전사가 당신분이 아니라 사장님의 딸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진짜 10년 검사했잖아요. 기사의 태도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장이 아니라는 말에 10년 검사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좀 기분이 나빠서 괜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저기요. 내가 사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물려받을 거거든요. 나도 사장이나 다름없으니까 깔보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의수됐는데 그 기사가 웃음을 겨우 참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 사장님, 그럼 가져온 것 좀 세팅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마치 봐줬다는 듯, 그래, 너 말이 다 옳다는 식으로 대꾸하는데 은근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기사는 저에게 미래의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저를 놀렸습니다. 그때 전 양갈비집이 손에 척척 붙어서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언제든 엄마 대신 혼자 장사도 할 수 있다며 자부하던 때였어요.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서 트럭 기사에게 작정하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기요, 자꾸 나 놀리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뭐가 기분 나쁜데요? 이거 봐요. 우리 엄마한테는 깍듯하게 굴면서 왜 나한테만 친구처럼 물어요? 나 진짜 이 가게 물려받을 건데 제가 언제 친구처럼 굴었어요? 호칭도 미래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도 능청스럽게 구는 그의 태도에 점점 더 열이 받더라고요. 처음에도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엄청 기뻐했었죠. 상대방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사장이 아니라니 안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때만큼은 유치하게 굴지 않으려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트럭 기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게 되었죠. 유부녀가 아니라니까 네. 그런데 트럭 기사의 말에는 예상치 못한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아주머니라고 했던 말이었는데 그럼 그쪽이 사장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좋아했던 거예요. 누굴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외모가 인기 있는 편이었고 학창시절에도 남자들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오는 일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의 양갈비집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죠.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는데 차돌박이 집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했죠. 부끄럽거나 민망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했죠. 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럭 기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알아요. 나 같은 놈은 성에 안 찰 거 그래서 배달할 때라도 장난이라도 치고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사람 미안하게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할게요. 사실 첫눈에 반했어요. 그쪽한테 첫눈에 반한 그 어떤 놈보다 모자라겠지만 마음은 진심이에요. 더는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불편하면 배달은 다른 지역으로 갈게요. 트럭 기사는 제가 당연히 고백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한 채 말했어요. 그의 말을 끝으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트럭 기사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듯 했어요. 제가 지금 진짜 도망가고 싶은데 일단 가져온 건 다 세팅하고 가야 해서 그랬다. 황급히 물건을 옮겨놓고는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날 이후 그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에게 고백한 뒤에 그는 평소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랑 눈만 마주쳐도 귀가 빨개지질리다. 물건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가벼운 것이라도 드릴까 했더니 그는 결코 받지 않겠다며 거절했어요.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죠. 여자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 다녔던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달 기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오던 기사 씨는 어디론가 가셨는지 그 친구가 아파서 몹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시다고요? 어디 아프세요?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도 잘 안 풀려가고 계속해서 그 남자를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엄마의 모른 채 식당의 전화번호부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휴식 시간에 식당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어보니
그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는 양갈비집의 딸이에요. 네. 트럭 기사는 놀라 들으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가요? 다 괜찮은데요? 독감에 걸려서 가까운 곳이라더라고요. 죽은 척 해주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나는 그에게 죽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해숙해진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점심은 먹었어요. 아주 간단히 그냥 아팠다며 밥도 제대로 안 먹으니 어떻게 해요? 입맛이 좀 없어서 이거 먹으면 돌아오겠죠. 그리고 먹는데 먹다 보니 머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몇 년 뒤,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뒤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의 집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였어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어째서 대학을 안 갔어? 굳이 더 하고 싶은 공부도 없었는데? 괜히 돈 낭비하면 뭐해? 부모님께 민폐지. 부모님한테 민폐가 어딨어? 자기가 공부 더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아하셨을걸. 안 그랬을 거야. 그는 고민 끝에 자신이 입양받은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엄마가 임신이 되지 않아 너를 입양했나 봐. 근데 너를 키우던 중에 임신이 되었어. 너를 입양해 키우다 보니 아들이었는 거고. 어릴 때 자다가 밖이 시끄러웠나 봐.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경계심이 많은 편이었어. 결국 파헤치진 않았지만 조심조심하며 살게 돼서 다행했어. 어차피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헛되이 부모님의 돈만 쓰지 말고 서둘러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결국 파헤치지 않았으니 고맙게도 사랑으로 길러주셨을 거라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인사하러 갔어.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살피시더니 화날 법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인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람이 내 신랑 동생이야. 의사야 라고 말씀하셨다. 시어머니는 큰아들과의 결혼을 하는 나보다 둘째 아들이 의사라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시더랬고 상견례도 없이 결혼 날짜 등등은 나에게 맡겨줄 거라고 하셨어. 어쨌든 상견례가 없어도 결혼은 이미 시켰다며 너도 나도 알아서 살아라고 생각하시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게 시어머니의 얘긴 것이었어. 시어머니가 그냥 이들 알아서 해가지고 신경 쓸 거는 없다며 시동생에 대해 언급하셨지. 시동생은 이미 결혼을 해서 그에게 부인이 있다고. 저녁 때 가정에 도착해서 코골이를 멈추며 이게 무슨 냄새야 물었어요. 어머님이 양고기를 구우셨나 봐요. 고기인가요?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쩜 이런 향이 나는지. 그 뒤로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켜서 이상하다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비싼데 어떻게 양고기가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같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미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이 양갈비집을 운영하고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날은 마음이 무겁게 시어머니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가 살포시 눈치를 내더라고요. 미안한데 인사만 한다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차 한 잔도 안 주고 집을 나온 나인데 정말 미안했죠. 그러면 남편이 끌어안아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걱정되어 미안해서 어쩌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 남편이었어요.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고 결혼하기로 했죠. 당연히 시연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지만 한 끼 음식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명절 때 시동생 부부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 우리 부부는 올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명절이니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해 시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섭섭한 소리만 들렸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도 안 와도 돼. 그냥 남편은 우리 호적에 등록만 시켜준 것이라 생각해. 어느 날 엄마가 좋은 양고기를 보내주겠다고 했어. 내가 기분이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는 우리 부부가 시댁에서 과시를 받는 것을 몰랐어. 그래도 시댁에서 우리 남편을 키워줬으니 잘해야겠다 싶어서 미리 연락하고 들렀어. 평일날이라 시어머니만 계실 줄 알았는데 동서가 왔다더라고. 형님, 오셨어요.
근데 무슨 냄새야? 왜 또 양고기 냄새 나지? 어머, 지독하다. 그래도 형님 얼굴은 미스코리아 뺨치게 이쁘시면서 관리 좀 하세요. 나올 땐 탈취제라도 뿌리고 다니세요. 근데 진짜 자연미인 맞아요. 어디 고치신 건 아니고 솔직히 대꾸도 하기 싫었지만 사실대로 말해줬어. 고치지 않았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고치지 않았는데 이런 얼굴이 다 있다니. 그래도 너무 냄새가 나니까 동서가 코를 막으러 다시 왔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오만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야, 그걸 신발장에 놔둔 채 나가신 양갈비를 들고 온 건 양갈비 냄새가 집안 곳곳에서 느껴져서 결국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양갈비를 내려놓았어요. 참다가 결국 말했어요. 어머니 냄새가 싫으시면 양갈비도 다시 가져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그걸 가져가면 사고 있는 날 뭐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냥 남기세요 하면서 성의를 표현하려 했지만 상견례조차 어색한 관계였었다. 그래서 갑자기 사부인이 준 양갈비가 어떻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참고 나왔어요. 시어머니, 댁은 중문에서 현관문 구조가 기억 속에 꺾인 모양이었는데 꺾인 곳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더니 너무 놀라서 몸이 파묻혔어요. 잠깐 화를 낼까? 했더니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방금 생긴 일이었다. 근데 무슨 냄새야? 왜 또 양고기 냄새 나지? 어머, 지독하다. 그래도 형님 얼굴은 미스코리아 뺨치게 이쁘시면서 관리 좀 하세요. 나올 땐 탈취제라도 뿌리고 다니세요. 근데 진짜 자연미인 맞아요. 어디 고치신 건 아니고 솔직히 대꾸도 하기 싫었지만 사실대로 말해줬어. 고치지 않았어.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겠다. 요즘 양갈비 완전 인기잖아요. 장사도 잘 되려나. 가게는 작은데 오래된 맛집이라 탕굴이 좀 있나 봐. 그나저나 그런 가게에서 양갈비만 팔기에는 너무 아까움이 많이 해요. 누구네 형님이네. 전 처음 해보고 성인인 줄 알았잖아요. 저런 얼굴을 썩히지 내버려도 18자지. 어린이 양갈비나 맛있게 구워 먹자.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댁에서 올라온 길에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남편분이 사고가 나셨어요.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그랬다. 남편은 택배 배송까지 하며 일거리를 늘린 상태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네. 그래도 트럭이니까 크게 다친 것은 아닐까 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졸음운전을 하신 것 같아요. 가드레일을 받고 트럭이 전복됐다는군요. 양갈비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며 일거리를 늘렸던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너무 압박하고 심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시어머니 집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백화점으로 그녀를 부르고 명품 쇼핑을 시켜주며 언니, 이거 입고 어디 같이 가자라고 하며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동서에게 싸대기를 맞은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동서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남편의 친족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줘서 시어머니 집이 텅 비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뭔가 의심을 품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 그런 줄도 몰랐는데 도대체 양고기만 사다 먹고 지내더냐. 내 신랑은 입양했다더군. 입양하든 직계 자식이든 한 고통이라도 느껴야지. 제 형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도 안 오는 사람들은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엄마를 껴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불쌍하고 그건 시댁에서 받았던 소름이 복받쳐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식구와 친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발인까지 마쳤지만 끝내 시댁 식구들은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났을 때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도 떠난 마당에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저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더니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님, 장례 잘 치렀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연락을 이제야 본 거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행을 갔다고 해도 그렇지. 전화 한 통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 해외 오지에 있었던 게 아니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기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제 옆에 계세요. 기분도 꿀꿀하실 텐데 저가 기분 좀 풀어드릴게요. 남편이란 사람한테 기분이 꿀꿀할 거라니 진짜 기가 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동서의 문자에 답하지 않은 채 다시 양갈비 집으로 돌아가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유독 동서로부터만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혹시 제가 차단당한 거 아니죠? 형님이 정말 좋은 것을 사주려고 하는데 왜 이리 대답이 없어요? 연락을 무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동서가 우리 양갈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동서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엄마가 매서운 눈으로 동서를 봤어요. 왜 연락이 안 되나요? 제가 차단했나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될 수 있죠? 엄마는 굵은 소금을 가져와 동서에게 뿌려주며 우리는 찹쌀 안 받아요. 당장 나가 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저 형님 손에 동서예요. 결혼식 때 보셨죠? 그러나 동서는 벌써 안 비치는 번임 장례식의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서를 밖으로 쫓아내며 소금을 뿌렸고 그렇게 소동이 끝났습니다. 난 마감하고 갈게. 너는 쉬어. 더 싫어하니까 왜 벌써 나와서 그런 모습을 보아? 동서가 그러더니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네. 다시 찾아오면 내가 쫓아버린다. 그런데 그때 그 짓은 할 기운이 없었어요. 그냥 터덜터덜 나가려는데 그 밉상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한 달 정도 된 쉬는 날, 결국 동서의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가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더는 안 올 거지? 형님, 형님은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어째서 이렇게 예쁘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동서는 나를 자신의 차에 태웠고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은 처음이라 어리둥절했는데 동서는 익숙한 듯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동서가 입어보라는 것을 입어보기도 하고 신어보기도 하고 매트도 하면서 정신없이 끌려다녔습니다. 동서,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거야? 신발만 그리면 돼요? 동서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녀서 결과적으로 내 머리부터 발까지 명품으로 휘감아진 채 마나킹처럼 섰습니다. 브라보 형님, 이렇게 입으시는 게 딱 어울려요. 이제야 형님의 미모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셨네요. 설마 이걸 다 결제한 거야? 그럼요, 제가 다 살 테요. 왜 제가 아저씨 장례식에 못 간 것도 마음에 걸리고 형님을 위해 좋은 걸 해드리고.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동서가 이상했지만 진심으로 찾아온 것 같아 믿었습니다. 명품은 과하다 싶었지만 일단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환불 좀 해주세요. 형님, 환불이요? 아닙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이런 옷을 입을 때가 어디에 있겠어요? 형님, 이 옷을 입고 어디 가요? 어디든 따라오세요. 인생 길이 열릴 거예요. 제 말대로만 해보세요. 호텔로 왜 오셨나요? 호캉스를 하라고 하셔서요. 이건 형님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들어가 주세요. 가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날 기다리는데? 동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 투자자인데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 형님 왜 이렇게 순진한 적이에요? 솔직히 그 미모의 유혹도 많이 받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 같은 얼굴을 뭐하러 양갈비집에서 썩혀요? 하룻밤이면 인생이 바뀌는데 동서 설만하더러 그 투자자량 꼭 입으로 말해 알아듣겠어요. 기회라니까 어머, 나이는 좀 많긴 한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내 말 믿고 들어가요. 막말로 형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는 아니잖아. 결혼도 했었고. 저는 그제야 동서가 저에게 비싼 명품을 사입혀 호텔까지 데려온 이유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동서의 싸대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이었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다 형님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저 사람 엄청난 부자라니까 가서 세컨드로 살아. 뭐 세컨드? 그럼 저런 부자가 와이프가 없을까 봐. 한 번 만날 때마다 주기로 한 돈이 더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제가 동서의 비싼 명품 가방으로 그를 때리면서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이 열리고 도중에 끊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였다. 저는 기함을 하며 도망쳤고 저에게 얻어맞아 정신을 놓은 동서는 저를 따라오지도 못한 채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데리고 올게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나요? 저희 형님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어차피 남편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설득하면 예쁘긴 한데 쥐뿔도 없는 여자가 적당히 튕겨야지. 부자는 없던 일로 하지. 복도를 돌아 숨어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더라.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급히 비상구로 도망쳤고 겨우 호텔을 벗어날 수 있었다. 급히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가는데 동서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더라. 제가 계속 받지 않으니까 협박 문자도 이어졌다. 야, 너. 내가 돈 내 명품 들고 튀면 절도야? 내가 너 고소한다. 고소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면 한 번은 용서해줄게. 원하지도 않는 명품 사줘놓고 호텔로 끌고 간 너는 사기 아닌 것 같아. 너야말로 고소당할 준비해. 내가 입던 옷 어디에 뒀어? 너도 내 옷 훔쳐간 도둑이야. 그렇게 받아치긴 했는데 조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니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순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꼭 연약하게 들리고 왜 돌아왔니? 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말끝을 항상 높여서 묻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타깝기만 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한 기억들이 떠오르며 슬픔이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 저를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거닐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울음이 차오르고 있던 눈물은 쾌활한 미소로 변해갔다. 연약했던 엄마가 피할 수밖에 없었던 학대로부터 잃을 곳이 되어주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 시어머니의 추세, 내 어머니의 사찰은 사라져버리고 나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되었다. 무엇이든 그냥 받아들일 뿐 그 의지를 다시 되살린 나에게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갈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에 팩을 붙이고 있었고 누가 봐도 큰아들을 잃은 엄마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사부인이 여길 왜 제가 사고 있는 맞습니까? 아니, 뭐 큰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줌마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자기 아들 죽었다는 소리를 참 쉽게도 하시네요. 아니에요. 5번 중에 찾아서 왜 10이에요? 사부인보다 내가 더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다고요. 슬픈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아니, 슬프다고 마스크팩도 못 붙이나? 이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비싼 돈 주고 사다 준 거라고요. 큰애 떠나고 제 얼굴이 푸석하다면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요즘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묻는 겁니다. 근데 누나 여기에 있니? 혹시 차근이한테 연락 못 받았어? 설마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뭘 알아?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다 아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도 제대로 미쳤구만.
내가 당신 둘째, 며느리 단속 차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뭐 당신도 한통속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녀도 어차피 이젠 남편도 없는데 상복상조하자는 거지. 젠코에서 잘 모여서 투자자들과 사이좋게 사는 게 좋고 그래도 가족으로 만났는데 그럴 정도도 오면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그런 소리 하고 있네요. 아무리 입양한 아들이어도 자기 손으로 키운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랑 살았던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거죠? 호텔 가서 투자자들 상대하라는 건가요? 당신이 정신 차리세요. 이런 짓까지 하는 사람이 어디 계신지요? 아들 장례식에도 안 오는 그런 아들 누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세상에 하나뿐이야. 그런 아이를 키우고 사랑해주던 며느리에게는 감사해야지. 지금에 와서 행패를 부리네. 결국은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았고 두 어머니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 다 서로의 머리를 붙잡으며 끈질긴 싸움을 벌였고 중간에서 분리하려 했지만 내 동무가 쳐들어가면서 둘의 힘은 더욱 강해졌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끝에 코피가 터지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도 상처 입었지만 앉아서 시어머니에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 아니면 손모가지부터 날아갈걸요. 내용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나친 경고를 듣고 다시는 내 딸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모아온 명품들을 시어머니에게 패닉처럼 던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스택을 걸어내리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힘들어했어요. 속으로는 화를 냈지만 딸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부모는 어디서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양갈비집은 내가 운영할게요. 좀 쉬세요. 오늘만 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뭘 하고 싶지 않아?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내가 이제라도 해? 진짜 공부를 하고 싶었다면 그때 하겠지. 그런 게 없었거나 양갈비집을 잘 운영하기 위해라도 하려면 뭐가 하고 싶은 것? 사실 하나 있긴 한데 결혼만 안 했다면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직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상처가 나올 때까지 내 길을 가세요. 시간을 좀 보내며 엄마가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무슨 소린지 궁금해지죠. 안에는 제 명의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왜 이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몇 달 전 손서방은 나에게 이것을 줬어요. 결혼할 때 당신의 이름으로 적금이 있다고 해서. 왜 엄마가 갖고 있는 거죠? 맡겨둘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비상금을 챙기고 싶다면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비상금을 숨기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비상금을 숨기고 싶었어요. 제 적금을 계속 넣었어요. 결혼 기념일에 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울컥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만기 적금이래. 찾아 쓰기만 하면 돼요. 남편의 서프라이즈 선물로 줄 거라고 생각한 통장을 갖고 울었어요. 엄마는 저를 위로해주며 말했어요. 손서방은 생각만 했어.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랬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내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채워준 것뿐이야. 그래서 이제 너도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할 거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뭔가를 남겨줬거든. 그의 통장을 보며 밤을 지새운 순간 내 머릿속이 맑아졌지. 그래, 용서하고 내 삶을 살자. 하지만 남편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었지만 용서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엄마와 친구들, 남편의 사랑을 받아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기로 했어. 시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양고기 메뉴 개발을 위해 산으로 가기로 했어. 몇 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인 양고기 메뉴를 수십 개 보유했어. 엄마의 가게에서 시작해 새로운 전문점을 열었고 지금은 50개 지점을 두고 매출 500억의 프랜차이즈로 성공했어. 당연히 나는 그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엄마 덕분이야. 없었으면 어떻게 양고기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겠어?
나는 전문가가 되었겠지. 엄마가 한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나는 영원히 양갈비집을 운영하겠지. 왜냐하면 엄마, 너는 나의 딸이니까. 이것이 엄마의 작품이라는 걸 이제서야 이해했어. 엄마는 나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엄마는 영원히 내 회사의 상속자가 돼야 할 거야. 그럼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당연하지. 어느 날 친구가 보낸 문자를 받았어. 너희 가족이 뉴스에 나왔다는 내용이었지. 뉴스를 보니 전동서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있었어. 동서는 수갑을 차고 숙이고 있었어. 아마도 사업이 망했거나 브로커로서의 일로 문제를 겪은 것 같았어. 그때 내게 수치를 주는 일이 있었어. 그 소식을 엄마에게 알리자 엄마는 떨고 있었어. 결국 내 발등을 찔린 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였어. 동서의 최후는 참 안타까웠어. 그렇게 그 여자는 죄수가 되었고 나는 프랜차이즈 회장으로 성공했어. 운명의 변화는 참 놀랍고 무서웠어. 해외에서도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양갈비 메뉴를 개발하고 성공했어. 해외 가맹점을 방문하며 세계를 돌아다녔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전동서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최근에 성공적으로 양고기 사업을 이뤘다던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님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는군요. 제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쌓이기는 하셨군요. 제 솜씨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 맞죠? 그런데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제 미모 수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형님을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투자자로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형님의 방법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하셨겠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형님 수준의 미모가 필요합니다. 형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전동서의 마음도 고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치금 좀 보태 주시고요. 여기서 밥이 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형님에게 선물한 명품이 좋은 운을 가져다 준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사주지 않았다면 형님은 어떻게 그 명품을 입었을까요? 그 운을 함께 누린 것이니 영치금을 풍족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석금도 부탁드립니다. 제 보석금이 양고기 사업의 투자금이 될 거예요. 저분이 없어서 형님에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얼마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실이 잔인해서 지금 이야기해도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어머니와 전 남편이 돌아가신 지금도 저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바로 볼 수 있겠어요. 예지야, 알토니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제 재산을 나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재산 양도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 현실이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동서의 편지 내용은 영치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 편지를 바로 분쇄기에 넣었어요. 그 편지는 너무 길어서 읽는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 후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밖이 시끄럽다는 비서의 말을 듣고 나가보니 노인이 쟤를 찾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니 눈물로 나를 봤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칭찬해 주시더군요.